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오늘 새벽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첫 교신에 성공한 차세대 소형 위성은 앞으로 2년 동안 우주 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북서부에 황사가 섞인 눈이 내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치솟은 뒤 밤사이 바람과 함께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고진이 개구리에서 손상된 연고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모된 연고를 스스로 재생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건데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이 세 차례 발사 연기 끝에 오늘 새벽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오늘 오전 카이스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4분 캘리포니아주 반데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나라의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등 17개국 64개 위성이 실렸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0.6m, 높이 1m, 무게 100kg의 차세대 소형 위성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소형 위성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카이스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고 배터리 전압, 내부 온도 등 위성의 전반적인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위성은 앞으로 2년간 상공 575km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성 측정과 별의 적외선 분광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여러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기상 악화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발사에 쓰인 펠컨 9 로켓은 우주 탐사 최초로 세 번째 재활용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올해 모두 19차례 로켓 발사라는 연관 최다 발사 신기록도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소형 위성 발사에 이어 내일 오전 5시 4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기상위성 천리안2A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북서부에 때 아닌 황사눈이 내린 가운데 이 황사가 오늘은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가 온통 누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내몽골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눈에 섞여 내린 겁니다. 황사가 잦은 중국에서도 이런 황사눈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봄이 아닌 가을 이후에 발원한 대규모 황사는 지난주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자주 발원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황사 발원 지역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데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무척 건조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뒤덮은 황사는 비구름 뒤를 따라 오늘 또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지난주 나타난 황사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비로 잠시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오늘은 황사가 유입되며 다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화요일 새벽에 중부 지역부터 오후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황사는 오래가지 않고 오늘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때이른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장암이 국내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검진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암병원 이창균 교수팀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국가암검진 대상자 1,570만 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장암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40%에 그쳤습니다.
특히 분변에서 혈액이 검출된 53만여 명 중 28.8%만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 대장암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분변에서 혈액이 검출됐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변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암은 국가검진 질환으로 분변 혈액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 모두 무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평균 83살 가까이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집계되는데요. 0살부터 65살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생존 확률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은 신생아 울음소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새 생명을 얻은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위에 아들이 둘 있고 셋째 딸인데 이제 가족들이 되게 바라던 딸인 만큼 좀 예쁘고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5.7년, 남자아이는 79.7년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3.3년, 3.8년이 늘어났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지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00년 7.3년에서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 수명과 비교할 때 여자아이는 2.4년, 남자아이는 1.7년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장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는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 이어 15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생존 확률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살까지 살 확률은 여자아이가 80%인 반면 남자는 60%로 나타났습니다. 20살과 40살, 65살 생존자가 80살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자가 크게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60살인 남자는 앞으로 23년을, 60살인 여자는 2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폐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혈관 질환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폐렴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특히 걸리기 쉽습니다. 폐렴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예방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렴이 사망 원인에서 처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65살 남녀 모두 사망 원인으로 폐렴이 3대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혈관 질환을 앞질렀고 특히 남자는 심장 질환까지 넘어서 암에 이어 사망 원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사망할 때 원인으로 폐렴이 8.9%로 예측돼 8.3%에 그친 뇌혈관 질환을 앞질렀습니다.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폐렴이 사망 확률 3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령화에 따라 10년 전보다 폐렴 사망률은 6.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더 오래 사심에 의해서 폐렴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습관의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대장암 사망 확률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간암을 넘어서며 폐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 수명은 지난해 출생아 기준으로 남자는 4.8년, 여자는 2.8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을 감안할 때 남자는 80대 중반, 여자는 90살 가까이 장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0%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좋은 점으로는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시간 없는 민원 처리,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 받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케냐에 세워지는 과학기술원의 교육 연구 모델을 통째로 수출합니다. 카이스트는 케냐 정부에서 발주한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컨설팅 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과학기술원은 케냐 정부가 아프리카 실리콘밸리 건설을 목표로 나이로비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콘자 기술혁신도시의 핵심 주력 시설입니다.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3년간 기계공학 등 6개 핵심 학과와 공통 기초과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자재를 공급하고 대학 경영 계획 등을 컨설팅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아 진행합니다. 카이스트 측은 1971년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으로 세워진 카이스트가 47년 만에 교육 연구 혁신 모델을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물렁뼈로 불리는 연골은 다른 세포나 조직과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재생되지 않아 관절염에 걸려도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개구리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해 새로운 관절염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아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머리뼈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특정 효소가 나와 연골을 계속 분해해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끊어주는 유전자를 찾은 겁니다. 특히 이 유전자는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재생까지 도왔습니다. ITGBL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전자가 연골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연골세포가 연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외에도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같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에서도 똑같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사실을 확인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줄기세포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GBL1 같은 경우는 연골 세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자매지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벤처 회사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겨울철에 난방기기를 이용하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역류와 화상이 많은데 어린 피부에 생긴 화상은 흉터로 남기 쉽기 때문에 평소 안전수칙과 응급조치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팔다리와 가슴에 2, 3도의 화상을 입은 생후 9개월 된 아기입니다.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어른이 돼도 일부 흉터가 남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 가운데 4살 이하 역류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물이나 음식에 데웠고 전기주전자 같은 일상용품, 난방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적더라도 소아나 유아는 어른보다 더 심하게 다치곤 합니다. 아직 진피층들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깊은 이도 화상, 심재성 이도 화상의 경우에는 거의 성인 기준에서의 3도 화상과 유사한 정도의 깊이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자라면서 상처 부위가 뒤틀리거나 기능에 이상이 와서 여러 차례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역류아들의 화상을 예방하려면 뜨거운 것을 아이에게서 아예 차단하는 게 방법입니다. 특히 아이를 씻길 때는 물이 빠르게 데워지는 개수대나 순간온수기 대신 욕조에 물을 받아 써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아이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도 삼갑니다. 사고가 생기면 적절한 응급조치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8도 이상, 10도 이상 그 정도의 물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쿨링을 하고 병원을 내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아예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마른 담요라든가 아니면 면으로 된 이불 같은 걸로 싸서 또 물집은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가락이나 관절 부위는 크기가 작더라도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많아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주나 된장, 황토 등 민간 치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전문의들은 작은 화상이라도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는 생체 리듬을 교란해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청색광에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고 지방 분해를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청색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청색광의 두 얼굴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